지도 한 장이 공개되는 순간 일본은 사실상 정전 상태에 빠졌다. 국회는 얼어붙고 언론사 편집국은 비상경보처럼 붉은 불빛이 켜졌다. 도쿄가 수십 년간 감춰온 영토의 진실 그 치부가 CNN 카메라 아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아니었다. 독도를 둘러싼 발언이 던진 정치적 불씨는 모두의 예측을 비웃듯 엉뚱한 곳에서 폭발했다. 대마도 40만 관광객이 단 하루 만에 0명으로 추락하며 섬 전체의 경제가 한순간에 정지했다. 항구는 멈추고 상권은 무너지고 주민들은 생계를 잃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우릴 망친 건 한국이 아니다. 도쿄다. 이제 감춰진 지도, 가려졌던 진실, 그리고 도쿄가 만든 재앙이 전부 드러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밀리 워커입니다. 런던 타임스 국제부에서 15년째 영토 분쟁과 외교 갈등을 취재하고 있죠. 전쟁터도 쿠데타 현장도 다녀봤지만 그날 아침만큼 손이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동료 기자 마크가 제 책상에 태블릿을 급하게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의회 도서관 아카이브에서 발굴된 1905년 해양 지도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러일 전쟁 직전 미 해군이 제작한 공식 문서였죠. 그런데 그 지도 위에는 명확한 영문 주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독도 코리언 테리토리 컨펌드 바이 히스토리컬 레코즈. 스시마 언더 히스토리컬 인플루언스 어브 조선 다이너스티.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고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제3국이 그것도 일본과 동맹을 맺기 직전 시점에 작성한 공식 해군 문서였으니까요. 일본 정부가 70년 넘게 주장해온 고유 영토론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죠. 마크가 낮은 목소리로 검증 결과를 전했습니다. 하버드 동아시아 연구소, 옥스퍼드 역사학과, 그리고 타임스 자체. 고문서 전문가 3명 모두 진품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리적 검증, 잉크 성분 분석, 인쇄 방식 추적까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일본 번호였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통화 버튼을 누르자 유창한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도쿄 외무성 대변인실이라고 밝힌 남성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타임스에서 보도 준비 중인 해양지도 관련 기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일 관계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의 확산은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였죠.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검증은 이미 세계 권위 있는 기관에서 완료됐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저는 20년 기자 생활 중 한국과의 외교부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보도 24시간 전에 말이죠. 전화를 끊은 뒤 마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압박이 들어왔다는 건 이 자료가 진짜라는 방증이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지도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독도 위에 찍힌 코리언 테리토리라는 글자가 마치 외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박혔습니다. 왜 일본은 이렇게 필사적일까요? 단순히 작은 섬 2개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지도가 무너뜨리는 건 영토가 아니라 그들이 70년간 쌓아온 전체 역사 서사일까요? 저는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긴급 일면 톱 제한 72시간 내 부산행 필요. 답장은 10분 만에 왔습니다. 승인됐지만 양측 모두 취재하라는 조건이 붙었죠. 일본도 한국도 공정하게 다루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트북을 끄려는 순간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죠. 제목란은 비어 있었고 본문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대마도에 가보세요.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긴 전쟁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긴 전쟁이라니요? 전쟁은 총과 폭탄으로 하는 건데 한국이 대체 뭘 했다는 걸까요? 제재도 아니고 군사 행동도 아니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런던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격하게 될 광경이 제 20년 기자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보여준 조용한 힘의 실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리라는 것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오후 2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은 활기찼고 사람들은 바빴으며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뉴스 화면에서는 일본과의 외교 갈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교과서 왜곡, 정치인들의 도발 발언. 그런데 정작 한국 시민들은 평온했어요. 분노도 격양된 시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께 조심스럽게 일본과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어요. 기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화날 필요가 없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말보다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물으려는 순간 기사님이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라디오에서는 대마도 관광업계 비상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95% 감소했고 상점가에서 연쇄 폐업이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전쟁 방식을요. 정부 차원의 제재도 없었고 공식적인 보이콧 선언도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그저 조용히 일본 여행을 멈췄을 뿐이었죠. SNS에서는 해시태그 하나 유행하지 않았고 거리에서는 구호 하나 외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일본 경제의 특정 지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부산 국제 여객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터미널은 유령의 집 같았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 명도 없었죠. 매표 창구는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대합실 의자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전광판에는 결항이라는 글자만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부산과 후쿠오카를 잇던 페리, 부산과 대마도를 잇던 고속선 모두 멈춰 있었어요. 터미널 구석에서 한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빈 창구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이런 상황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도발을 강화하면서부터였죠. 처음엔 예약 취소가 조금씩 들어왔는데 한 달 만에 승객이 80% 줄었고 석 달 뒤엔 완전히 끊겼다고 했어요.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었는지 묻자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시민들이 알아서 안 가기 시작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마치 자연스러운 현상을 설명하듯 말씀하셨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 시민들의 힘이구나. 명령받지 않아도 선동당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힘. 그 조용한 연대가 국가 간 관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터미널 밖으로 나오자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 너머에 대마도가 있을 거예요. 그곳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국인들이 오지 않는 섬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 답을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화물선에 몸을 실었어요. 관광객은 없었지만 물자를 실어 나르는 배는 여전히 운항하고 있었으니까요. 갑판에 서서 부산항을 바라보는데 한 가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출발 전 터미널 화장실 벽에 누군가 연필로 적어놓은 글귀였어요. 정치가 멈추면 사람도 멈춘다. 저는 그때 그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대마도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항구에는 화물 컨테이너만 쌓여 있었고 사람의 기척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배에서 내려 시내 중심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완전히 얼어붙었죠. 섬은 죽어 있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요. 상점과 거리에는 한글 간판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지만 그 뒤에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어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거나 아예 셔터가 녹슬어 있었죠. 한때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음식점, 기념품 가게, 숙박업소들이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노인들 뿐이었어요. 저는 한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 로비가 훤히 보였어요.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프런트 데스크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영업시간 안내문은 색이 발해 있었죠.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안쪽에서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어요. 저는 런던 타임스 기자라고 소개하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남성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고는 문을 열어줬어요. 로비로 들어가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난방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남성은 소파를 권했고 저는 앉아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손님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인 예약이 취소되기 시작했다고요. 처음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예약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석 달째 매출이 0원이라고 했어요. 일본 관광객은 어떤지 묻자 남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원래 대마도에 안 온다고 했어요. 여기는 한국 사람들을 위한 섬이었다고요. 가까우니까 저렴하니까 한국어가 통하니까. 대마도 관광업의 90%는 한국인이 지탱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오지 않으면 이 섬은 버틸 수가 없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의 말은 계속됐어요. 식당들이 재고를 폐기하고 있고 택시 기사들은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태우지 못하며 면세점들은 직원을 해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섬 전체가 연쇄 폐업의 도미노에 빠져 있었죠. 한국 정부가 제재를 한 건지 묻자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더 무섭다고 했어요.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시민들이 그냥 안 온 거라고 했습니다. SNS에서 캠페인을 벌인 것도 아니고 누가 선동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조용히 한 명씩 대마도 여행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그 침묵이 섬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힘의 본질을요. 군대를 보내지 않았고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외교적 압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민들이 여행을 가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이 섬 하나의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대의 전쟁이구나 싶었어요. 총알 없는, 폭탄 없는,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전쟁. 호텔을 나와 거리를 더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폐업의 흔적이 보였어요. 깨진 간판, 잠긴 문, 색이 바랜 광고지. 그리고 그 사이로 몇몇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분노를 기대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원망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분노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식당 앞에서 만난 70대 여성은 제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쿄가 섬을 죽이고 있다고요. 독도가 뭐가 중요하냐고 했어요. 대마도 주민들은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는데 도쿄 사람들이 그걸 망쳐놓았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정치를 위해서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대마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섬의 진짜 적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였죠. 중앙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영토 분쟁을 확대하고 그 대가를 변방의 작은 섬이 치르고 있었어요. 대마도 주민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는 서울이 아니라 도쿄를 향하고 있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구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 유리창 안쪽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문구였죠. 한국 손님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다시 와주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고 있었고 그 상실을 섬 주민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침묵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대마도는 그 메시지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대마도 상공회의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았지만 담당자는 조심스러워했어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그 파일을 펼치며 이건 비공식 자료라고 말했어요. 절대 출처를 밝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했고 그는 숫자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지난 10년간 대마도를 방문한 관광객 통계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본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마도 전체 관광객 중 한국인 비율은 평균 88.92%였어요. 일본 본토 관광객은 58%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타 외국인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요. 이유를 묻자 그는 인정하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대마도가 한국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이 약해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섬 하나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면서 무슨 영토 주장이냐는 비판이 나올 테니까요.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통계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은폐였죠. 일본 정부는 대마도의 현실을 숨기면서 강경한 영토 주장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섬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계속해서 자료를 넘겼어요. 호텔 폐업률, 식당 매출 감소율, 실업률 증가 추이. 모든 지표가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 이후 수치는 참담했어요. 한 달 만에 관광 매출이 73% 감소했고 석 달 만에 92%가 증발했습니다. 섬의 경제가 문자 그대로 붕괴하고 있었죠. 일본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는지 묻자 담당자는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일시적 현상이니 기다리라는 것뿐이었다고요. 보조금은 나오지 않았고 대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도쿄는 대마도를 버렸다는 말이었어요.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중앙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갈등을 키우고 그 피해는 지방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마주한 구조적 모순이었죠. 상공회의소를 나와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지만 영업하는 식당을 찾기 어려웠어요. 몇몇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가 우동을 주문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반가워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 요즘 장사가 어떤지 묻자 하루에 손님이 대여섯 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전엔 점심시간에만 50명이 넘었는데 대부분 한국 관광객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동네 주민들만 가끔 오고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셨어요. 버틸 수 있는지 묻자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마 다음 달까지가 한계일 것 같다고 하셨어요. 우동을 먹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선택한 침묵은 효과적이었어요. 너무나도 효과적이어서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대마도 주민들이 한국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만든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 정부라는 걸요. 식당을 나와 항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노인은 제게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어눌했지만 정확한 발음이었죠. 노인은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한국 관광객을 상대했다고요.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했어요. 항상 웃고 친절하고 주민들을 존중해줬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리운지 묻자 노인은 매일 그립다고 답했어요. 이 섬이 살아있을 때가 그립다고 했습니다. 한제 시도 이계속국 사람들이 오면 거리가 시끌벅적했다고 했어요. 웃음소리, 음식 냄새,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그게 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이 무섭다는 말이었어요.
노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섬 사람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어요. 그 연결이 끊어지면서 섬도 함께 죽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경제적 압박이 아니었어요. 그건 존엄의 표현이었습니다. 부당한 도발에 맞서 품위 있게 거리를 두는 방식. 폭력도 아니고 증오도 아니고 그저 조용한 선택. 그 선택이 일본 정부의 허상을 드러내고 있었죠. 대마도에서의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숙소 근처 골목을 걷다가 희미한 음악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선가 기타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자 폐업한 카페 앞 벤치에서 한 노인이 기타를 치고 있었죠. 저는 멈춰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연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곡이 끝나자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노인이 눈을 뜨고 제게 미소를 지었죠. 저는 아름다운 연주였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며 오래된 한국 노래라고 했어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멜로디는 여전히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노래를 어떻게 배웠는지 묻자 노인은 기타를 무릎에 내려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15년 전쯤 그가 카페를 운영할 때였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가 단골이었다고요. 남편이 기타를 가져와서 이 노래를 쳐주곤 했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석 달 동안 매일 와서 가르쳐 줬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배운 노래를 아직도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부는 지금도 오는지 묻자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부터 안 온다고 했어요. 독도 문제 때문이겠죠. SNS로 연락은 하는데 대마도에는 안 온다고 하더군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무시당하는데 가해자의 땅에 올 순 없다는 말이었어요. 섭섭하지 않냐고 묻자 노인은 섭섭하지만 화는 안 난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도쿄 정치인들이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표를 얻으려고 독도 타령을 하면서 대마도 주민들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기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어요. 찬 바람이 불었고 거리는 어두웠으며 음악만이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게 한국이 선택한 방식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 한국 관광객들이 떠나자 대마도 사람들은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를 절실히 느끼게 됐어요. 그들은 한국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됐고 도쿄 정부의 오만함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대마도 주민들에게 각성을 선물한 셈이었죠. 노인의 연주가 끝났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왜 폐업한 카페 앞에서 연주하는지요? 노인은 답했습니다. 여기서 치면 그 부부가 다시 오는 것 같아서라고요. 이 노래가 들리면 섬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노인의 기타 소리가 맴돌았고 한국과 대마도 사이에 끊어진 연결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확신했어요. 이 침묵은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언젠가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거라고요. 그때까지 대마도는 기다릴 것이고 한국은 묵묵히 자신의 존엄을 지킬 것입니다. 대마도를 떠나기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상점가를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어있는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많은 가게들이 이미 문을 닫았고 남은 곳들도 시간 문제였죠. 저는 한 작은 기념품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안쪽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한글로 적힌 문구였습니다. 한국 손님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다시 와주세요.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이해합니다. 화해의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건 화해의 가능성이었고 희망의 증거였으며 인간성의 표현이었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은 한국을 원망하지 않았고 도쿄를 비판했으며
관계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어요. 가게 문이 열렸고 안에서 5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손님이세요? 아니요, 기자입니다. 런던 타임스에서 왔어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가게 안은 깨끗했지만 물건은 거의 없었어요. 진열대 대부분이 비어 있었죠. 재고를 다 처분하셨습니까? 팔리지 않으니까요. 한국 관광객이 없으면 이 물건들을 누가 사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대마도 기념품에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버티실 수 있습니까? 여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번 달까지요. 집세를 더 이상 낼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 이 가게를 운영했는데 이렇게 끝나는군요. 한국이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 나라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도쿄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 한국이 대응한 거죠. 단지 그 방식이 너무 효과적이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죠. 대마도 주민들은 희생양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깨어있는 증인들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도쿄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발 자존심 싸움 그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독도가 일본 땅이든 한국 땅이든 그게 우리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우리는 한국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게 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글 메시지를 다시 봤어요. 화해의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저를 오래 붙잡아 두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취재를 정리했어요. 독도 지도, 한국의 침묵, 대마도의 붕괴, 주민들의 각성.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이것이었죠. 조용한 승리, 존엄한 저항.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폭력적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시민들은 단지 여행을 가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선택이 일본 정부의 허상을 드러냈고 대마도 주민들의 각성을 불러왔으며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21세기의 전쟁이었어요. 존엄을 지키는 방식의 전쟁. 서울에 도착한 건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타임스 서울 지국으로 가서 현지 기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대마도 관광 중단을 권장하지도 않았고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건 시민들의 자발적 선택이었죠. SNS에서는 해시태그 운동도 없었고 조직적인 보이콧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명씩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서구 국가들이라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했을 텐데요. 현지 기자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큰 소리칠 필요를 못 느낍니다. 행동이 말보다 강하다는 걸 알거든요. 독도는 한국 땅이에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국제법이 뒷받침하고 이제는 미국 고지도까지 확인해줬죠. 그러니 화낼 이유가 없어요. 단지 상대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설명이 모든 걸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자신들이 옳다는 절대적 확신. 그리고 시간이 그들 편이라는 믿음. 일본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진실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이해. 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한국 시민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회사에 출근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없었고 선동에 휘둘리는 군중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각자의 방식으로 자국의 존엄을 지키고 있었죠. 한 대학교 앞에서 저는 학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제 질문에 답했어요. 일본 여행 계획 있으세요? 없어요. 원래 올 여름에 오사카 갈 예정이었는데 취소했습니다. 독도 문제 때문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단순히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에 왜 돈을 쓰나요? 차라리 국내 여행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 가겠어요. 일본 문화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음식은 좋아해요. 하지만 정부는 싫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는 다르니까. 단지 제 소비가 잘못된 정부를 지원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 학생의 말은 놀라울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감정과 이성을 분리하고 문화와 정치를 구분하며 자신의 행동이 가진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교육받고 정보화되고 자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민.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침묵하는 힘 한국은 어떻게 총 없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가.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런던에서 받은 협박 전화, 부산의 텅 빈 터미널, 대마도의 폐허가 된 거리, 노인의 기타 연주 가게 유리창의 한글 메시지. 모든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외교관을 소환하지 않았다. 단지 시민들이 조용히 선택을 했을 뿐이다. 일본 여행을 가지 않기로. 그 침묵이 일본 변방의 한 섬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것이 21세기 전쟁의 모습이다. 총알 없는 전쟁,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전쟁. 기사를 쓰며 저는 한 가지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경제적 압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진화된 형태라는 것. 시민들이 정부의 명령 없이도 선동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회. 그 사회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강할 수 있다는 증명. 저는 기사 마지막에 대마도 노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오면 이 섬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섬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진짜 적은 바다 건너가 아니라 도쿄에 있다는 걸요. 기사를 완성하고 편집장에게 보냈을 때 시간은 새벽 3시였습니다. 답장은 1시간 후에 왔어요. 일면 톱 확정. 훌륭한 취재다 워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깨어 있었고 움직이고 있었으며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죠. 런던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제 기사가 타임스 일면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24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어요. 외무성은 성명을 내고 기사가 편향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특히 젊은 세대는 SNS에서 자국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마도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무의미한 영토 분쟁으로 실질적 피해를 키웠다고요. 한국에서는 기사가 번역되어 퍼졌습니다.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감동했어요. 한국 시민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세계에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동시에 대마도 주민들에 대한 연민도 표현했습니다. 일부는 화해하면 다시 가겠다는 댓글을 남겼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타임스 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독자들은 한국의 방식에 깊은 존경을 표했어요. 한 영국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폭력 없이 증오 없이 단지 원칙을 지키는 것.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저는 그 댓글을 프린트해서 책상에 붙여뒀습니다. 기자로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정확히 그것이었으니까요. 몇 주 후 저는 후속 취재를 위해 다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 정부가 대마도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는 것. 그리고 외무성 대변인이 독도 문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보도였죠.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의 침묵이 드디어 일본 정부를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마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간다. 이번엔 희망의 이야기를 쓰러 간다. 그의 답장은 간단했어요. 조심해. 그리고 진실을 전해줘.
저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한국과 일본, 대마도와 독도, 침묵과 각성. 모든 실타래가 여전히 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기록할 것입니다. 한 명의 증인으로서, 한 명의 기자로서. 비행기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다시 돌아간다. 침묵이 만들어낸 변화를, 존엄이 이끌어낸 화해를, 그리고 한국이 세계에 남긴 교훈을 기록하기 위해. 이것이 기자의 책임이다. 그리고 나의 약속이다.